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4절 간접정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간접정범의 의의 나오는데, 간접정범이란 직접 실행행위를 하는 타인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는데, 결국 간접정범이 정범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우리가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파악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간접정범의 성립 범위와 본질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금 간접정범의 본질 문제를 논하는 거는 간접정범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다수결과 거의 판례 입장은 그냥 간접정범은 당연히 정범이다. 제가 정범과 공범이론 아니면 가담 형태론 처음 할 때 간접정범은 당연히 정범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본질론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발전된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본질 문제를 교환해 넣은 거다. 그다음에 본질은 당연히 지금 정범이고, 정범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우월적 의사지배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정범 보면은 간접정범의 성립 범위와 본질 그래가지고 과거 이론에 의한 성립 범위가 나오는데, 그 밑에 박스가 나오죠. 박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종속 형식에 따라 가지고, 종속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교사범위 성립할 수 있는 범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다음에 가벌 조건이 있을 때 원래 교사범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때 교사범이라는 거, 범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죄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범죄자로 만들었을 때, 범죄하게 했을 때 그 범죄한 사람은 정범으로 처벌하고 범죄를 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범죄를 한 사람의 범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공범의 종속성 문제였잖아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최소 종속 형식, 제한 종속 형식, 극단 종속 형식, 그다음에 최극단 종속 형식이 있는데, 최소 종속 형식은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기만 어떻게요? 그러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한 종속 형식은 정범행위가 최소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정범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 및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고, 극단 종속 형식은 이렇게 최소한 책임까지 있어야 된다. 최극단은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종속성에 따른 이런 견해 대립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한 종속 형식이 다수결적 입장이고 판례 입장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최소 종속 형식이나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든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든, 자,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에 교사범의 성립 범위였어요. 즉,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교사범은 그 다음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제한 종속 형식이 다수결적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극단 종속 형식이 다수결적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정범행위가 최소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지만 교사범이 성립해. 자, 근데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한데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고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럼 교사범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때는 교사범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범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아. 자, 그러면 뒤에서 범죄를 하도 시킨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처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개념이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처음에 나온 거는 원래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할 때 교사범으로 처벌하려면 최소한 책임까지 인정돼야 되는데,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사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처벌을, 교사범으로 처벌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간접정범이다 해가지고 처벌하자. 그래가지고 공범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간접정범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환에 나오는 과거 이론에 의한 성립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범의 성립범위는 이 정도고, 그럼 반대로 이건 뭐겠어요? 여기는 바로 간접정범의 성립범위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이론이고, 지금은 간접정범은 당연히 뭐다? 간접정범 정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범 개념의 우위성 원칙에 따라서 교사범이 성립 안 할 때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간접정범이 정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먼저 논하고, 그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데 핵심적인 요지는 뭐다? 핵심적인 표지는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었느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돼가지고
정범이 되면은 뭐예요? 그건 간접정범이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정범이 성립 안 할 때, 아니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때 교사범 성립 여부를 다시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본 것처럼 본질에 관련돼서 지금의 본질은 당연히 공범 개념, 정범 개념 우위성 원칙에 의해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될 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그 본질 관련돼 지금도 그래서 이 정범설이 뭐 다수설적 입장인데, 뭐 공범설과 공범형 간접정범설이라고 하는 학설들이 뭐 주장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주장이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뭐 공범이다. 공범이다고 보는 건 옛날에 이제 이론에 따라 가지고 공범이다 보는 견해고, 그다음에 공범형 간접정범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처벌의 입법상의 처벌의 불비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해석하는 견해다. 근데 극히 주장자가 한두 분씩밖에 안 계셔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간접정범은 당연히 본질이 정범이다. 그리고 정범성을 나타내는 표지는 바로 우월적 의사지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판례는 간접정범을 인정하는데 뭐 우월적 의사지배라고 하는 표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통설적 입장인 정범설에 따라 가지고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를 논하기 때문에 판례도 지금 뭐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는 것이 뭐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고, 그렇게 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접정범의 본질은 정범이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 간접정범은 자, 우리가 볼 때 자, 갑이 어떤 범죄를 시켜요. 을한테 범죄를 시키고 을이 범죄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의 요건이 있어요. 얘의 요건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처벌되지 않는 자거나 아니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즉 34조 1항에서 우리가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34조 1항 보면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해. 얘가 얘를 갖다가 교사 또는 방조해가지고 얘가 범죄를 해. 근데 얘는 범죄를 하는데 처벌되지 않아. 아니면 최소한 과실범을 처벌돼요. 이런 애를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한 경우에 그 경우에 관련돼가지고 그 교사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간접정범의 본질적 규정이라 이제 근거 규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얘를 현재 간접정범이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피이용자라고 그래요. 자, 피이용자는 처벌받지 않는 자거나 과실범을 처벌받는 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결국 여기서 교사 방조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교사 방조, 즉 범죄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행위, 그 교사. 근데 범죄, 물리적, 심리적 도움을 주는 행위, 방조, 그런 교사 방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조문에 있는 교사 방조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떡하냐? 이거는 갑이, 간접정범이 을을 이용하여. 근데 이용한다는데 그 이용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즉 교사의 방조의 의미는 지금에 있어서의 의미는 우리가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해서 이용하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간접정범을 해석하는 정확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처럼 간접정범에 관련된 가지고 수정된 구성요건, 아니 고유한 수정된 구성요건은 첫 번째로 피이용자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이것이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 얘를 뭐 간접정범, 다른 말로 얘를 피이용자라 그러면 얘를 이용자라 그럴 수 있는데, 간접정범을 이용자라고,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행위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이라는 이용행위가 있어야 된다. 얘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켜야겠죠. 어떤 범죄 결과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로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이용자가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자가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이런 이용행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행위가 있을 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그메스 간접정범의 요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관련된 게 뭐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 을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유형별로 다 나눠가지고 살펴보는 게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을 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다 뭐다?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또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유형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 했을 때 결국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자 관련돼서 여러분 거기 교환해 보면 간접정범의 전제 조건을 했는데 피이용자의 요건, 여기서 이제 피이용자의 요건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 자거나 아니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예요. 처벌되지 않는 자의 첫 번째가 뭐다?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관련돼서 첫 번째가 자,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자, 아니면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데 고의가 없는 경우, 아니면 고의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경우, 아니면 고의는 있는데 신분범에서 신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해당성이 없다. 그러면 자살 또는 자상을 강요, 기망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자살 또는 자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여 그가 자살 또는 자상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법상으로는 자살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요. 근데 자상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상해를 자기한테 입히는 경우도 우리가 구성요건 관련돼 가지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이 을한테 자, 너 자상해, 너 스스로 자살해, 너 스스로 네 코를 갖다 배, 아니면 너한테 뭐 네 스스로 칼을 찔러, 이렇게 했을 때 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어떻게 한다? 갑이 얘한테 처벌받지 않는 자한테 우월적 의사지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살인죄의 간접정범, 아니면 관련돼가지고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다면 살인죄의 간접정범, 아니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관련돼가지고 그런 강요 기망행위가 있었고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48번 표준 판례가 나오는데 표준 판례도 보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자, 이건 결국 뭐다? 결국 간접정범을 인정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이제 그다음에 고의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고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지배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한 때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판례도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이 인정하고 있다는데 각조 49번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역시 판례도 고의 없는 경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논란이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다 고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사지배가 쉽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목적이 없고 신분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의는 있다는 거야.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고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즉 피이용자가 고의가 있는데 과연 이용자가 고의 있는 사람을 우월적 의사지배를 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간접정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간접정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설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다수약설은 고의가 있더라도 우리가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고의는 있는데 목적이 없거나 고의는 있는데 신분이 없는 경우가 관련돼 가지고 이용자가 당해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목적을 제공함으로써 형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거나 그 핵심적인 말이 그거예요. 행위지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리에 대한 그 우월적 의사지배 한다 할 때 우월적 의사지배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사실적 우월적 의사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위지배 우월적 의사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적인 행위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고의가 있어 할지라도 고의가 있다 할지라도 뭐다? 걔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적 의사지배가 가능하다. 행위지배가 가능하다. 규범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50번과 51번에도 이제 표준 판례로 좀 나와 있는데 그 50번에 나온 표준 판례가 결국 간접 정범이 성립 가능하다. 근데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51번 판례도 역시 관련돼 가지고 간접 정범이 성립 가능하다 한 거기 때문에 50번, 51번 판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위 지배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규범적인 거나 사회적 행위 지배로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의 당성이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 즉 행위자가 정당방위거나 아니면 정당행위거나 아니면 정당화적 긴급피난을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전부 다 뭐다? 그런 경우 전부 다 정당방위가 간접정범이 성립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그 정당행위를 이용한 경우 가지고 수사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죄 없는 자를 체포 구금하게 하거나 폭행 의사로 정을 모르는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에 해당하는 폭행을 하게 한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정당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 성립 가능하다. 역시 표준 판례가 나오는데 표준 판례도 역시 이런 경우에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박스를 정리했는데 관련된 판례들을 밑으로 다 빼가지고 표준 판례로 다 표시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정범 성립이 더 가능하겠구나.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뭐냐. 구성권에 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좀 봐두게 되는 게 최극단 종속 형식이라든가 극단 종속 형식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공범으로서 간접정범 성립 한장 문제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아까 극단 종속 형식이나 최극단 종속 형식은 어떻게 해요? 구성 요건 관련돼 가지고 이 정범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정범 행위가 구성 요건에 나가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을 때만 교사범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교사범 성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 요건에 나가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가지고 교사범 성립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범인 간접 정범이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최극단 종속 형식이 옛날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냐? 지금은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면 어떡하냐?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나가고 위법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성요건에 나가고 위법하기만 거기에 교사범 성립이 가능해요. 근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나가고 위법한데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는데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뭐다? 그때는 간접 정범 성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할 때는 간접 정범 이외에 교사범도 성립 가능하다. 그러면 간접 정범과 교사범 중에 누구를 먼저 성립 여부를 따져야 되냐?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여부를 따져가지고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면 간접 정범이 먼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교사범 성립 여부를 추후에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하는 다수설에 의하면 어떡하냐? 다수설에 의하면 지금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해돼서는 우월적 의사지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또 박스에 정리해놨죠. 그 박스로 정리하는 게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요된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뭐 상관의 구속적 위법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적 위법 명령을 집행하도록 한 상관은 그 위법 행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죠. 우리 판례가 상관의 구속력이 있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봐요? 지금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보지 않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판례 입장에 의하면 아무리 상관의 구속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할지라도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대 불가능한 행위를 이용한 경우, 그런 경우 다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근데 구속요건 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없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위법성의 착오 같은 경우는 학설에 따라 가지고 자, 형법 16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나누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거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간접정범 성립이 가능하겠냐 했을 땐 결국 위법성의 착오에 빠진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가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어떡한다? 그때는 간접정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 이용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의 착오로 이용하는 경우,
즉 34조 1항 등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없는 위법성의 착오자를 이용하면 걔는 정범이 돼요. 그리고 그 이용자는 교사범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즉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 착오를 이용자를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용하면 이용자한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지만 안 그럴 때는 교사범밖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성 조각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역시 이런 위법성의 착오와 관련된 논리 구조가 그대로 사용된다.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논점으로 나오는 게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 형법은 34조에서 이 피이용자를 딱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벌되지 않는 자, 아니면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즉 행위자가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 자, 이러면 얘를 우린 정범이라 하잖아요. 이 정범을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해서 또 이용할 수 있느냐? 배후의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이라는 것이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형법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34조 1항에서 처벌되지 않는 자라든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범이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 즉 피이용자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간접정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교환에는 거기 보면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 그래가지고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이란 예외적 상황에서 유책하게 행위한 고의의 정범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자도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우리 형법처럼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독일 형법의 해석에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독일 형법은 피이용자를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이용자의 범위는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이게 처벌되는 자도 포함해요, 독일은.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해두고, 그래서 각주에 보면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의 태양 그래가지고 뭐 객체의 착오를 유도하여 이용하는 경우, 회피 가능한 위법성의 착오로에 빠진 자를 이용하는 경우, 조직적 권력기구로 이용하는 경우라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절대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 그러면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벌하냐? 얘가 정범이면은 얘는 그냥 교사범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리 형법상으로는 34조 2항에 의해서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형법은 그 아까 이제 간접정범에 관련된 법조문 교과서에 219페이지에 나왔는데 34조 1항뿐만 2항에 보면 자기의 지휘 감독 받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인 때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일 때는 정범형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즉, 이 조문은 결국 얘가 얘를 갖다 교사 방조해가지고 어떤 범죄 해결했다면 얘는 가중 처벌한다는 거야. 2분의 1씩. 그러니까 50%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우리 형법상에 갈 때 34조 2항으로 해결하면 되지 정범보의 정범이론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와 관련돼가지고 거기 보는 것처럼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어떠한 뭐 의사가 간호사한테 뭐 독약을 주면서 환자한테는 알아. 그런데 간호사는 몰랐어요. 그랬을 때 결국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그 간호사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간접정범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접정범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박스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처벌되지 않는 자는 구성요건이 없는 해당성이 없는 경우, 위법성 해당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없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각각에 따라가지고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의 적극적 요건으로는 이건 전제조건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이 피이용자의 전제조건이고 간접정범인 이용자한테 요구되는 요건은 뭐다? 바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월적 의사지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 법조문은 교사 방조하여라고 그랬는데 그 교사 방조하여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이거는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하여 이용하여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223페이지에 여기라는 건 34조 1항이죠. 34조 1항의 교사 방조는
의사 지배가 없는 교사 종범의 그것과는 구별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교사 방조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자가 배후에서 범죄적 결과를 발생케 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주 이용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월적 의사 지배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용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뭐 과실 또는 부작에 의한 간접 정범이 성립하겠느냐. 그래서 과실이나 부작에 의한 간접 정범은 기본적으로 뭐요? 의사 지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간접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건 구성요건적 사실을 실현하는 것과 미수범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벌미수가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미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접정범의 처벌 문제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해 처벌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수범의 처벌은 뭐 미수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의 착오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공동정범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간접정범의 착오 문제가 나오죠. 즉, 얘가 갑이 이용자야. 을이 피이용자예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갑이 지시한 행위를 갖다가 을이 했는데 그것이 갑이 지시한 행위와 차이가 났을 때 그걸 우리가 착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간접정범의 착오를 보면은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자의 착오를 가지고 이거는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라는 겁니다. 즉, 얘는 기본적으로 갑은 얘를 이용할 때 이 피이용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벌되는 자였더라. 아니면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얘는 관련돼가지고 얘한테 처벌되는 자인 줄 알고 교사방조했어요. 교사했어요. 근데 처벌되지 않는 자더라. 그랬을 때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 관련돼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교사범망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갑의 착오, 즉 이용자의 착오 문제, 이용자의 착오라고 하는 문제라는 건 결국 얘의 성질에 대한 착오죠. 얘의 성질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면 무조건 갑한테는 그냥 가벼운 교사범 성립만 문제된다.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와 불일치한다. 자, 얘가 행위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거구나. 아니면 방법의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에 이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가 갑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랬을 때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 즉 얘가 을의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얘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얘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건 얘가 직접 해도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건 얘가 방법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건 얘한테도 그냥 방법의 착오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이용자가 얘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켰다.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피이용자가 동일 종류에 관해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피이용자에 대해서 그냥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갑이 을한테 사람을 죽이라, A를 죽이라 그랬는데 얘가 B를 죽였어요. 그랬을 때 B에 대한 고의기수는 쟤한테도 그냥 고의기수로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이용자의 초과 관련돼 가지고 책임 개발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수범과 간접정범 나오는데 자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 그걸 자수범이라 한다 그랬죠. 자, 이미 우리가 행위지배설을 할 때 행위지배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신분범, 의무범, 자수범은 뭐라 그랬어요?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정범이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정범이 되고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한 사람이 범죄가 정범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자수범을 얘기했는데 자수범과 관련돼 가지고 범죄 종류할 때도 한번 잠깐 봤었는데 결국 자수범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는 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구분이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자수범의 인정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긍정할 때 3분설에 따라 가지고 행위자 자신의 신체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격적 태도 표현만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그다음에 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행위자 스스로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견해가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이거는 자수범이다 인정하는 게 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행위자 스스로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로서 위증죄 하나만 다툼이 없이 자수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사 방조는 아까 말했던 34조 2항이에요. 자기 지휘 감독 받는 사람을 교사 방조해가지고 범죄를 하면 교사인 경우는 정범행의 2분의 1 가중, 방조범인 경우에는 이제 정범으로 처벌한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수범의 간접정범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간접정범은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세 가지 요건. 피이용자, 얘는 처벌되지 않는 자라든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교사 방조한다는 의미는 결국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해서 이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와 관련돼 가지고 뭐다? 얘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고 결과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간접정범까지 설명 마쳤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